이론서 162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여기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그렇게 심오하거나 그런 내용은 잘 안 냅니다. 그냥 뻔합니다. 내용 자체가. 근데 이 개발이라는 게 뭐냐, 의미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어이구, 좋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시행과 시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 그 다음에 시공.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입니다. 시작할 때 시자고요. 행하다 이런 뜻이고요. 시공은 공사할 때 공자예요. 따라서 이제 시행자하고 시공자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지식산업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누군가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총대 메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총대를 맨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땅 위에다가 뭐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지식산업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다가구가 됐든 이거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대고 땅을 확보하는 사람, 이 사람을 시행자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총대 맨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자가 시행자가 결국 시행자가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개발이라는 건 신규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다. 신규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요? 시행자를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 시공자라는 건 뭐냐?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전체적인 과정은 시행자가 다 하겠죠.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시행자나, 여기 보면 이제 토지 소유자라고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토지 소유자, 시행자. 어차피 부지가 확보돼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라는 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토목과 건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시행자가 시공자에게 오더를 주는 겁니다. 설계도면 주고 이렇게 내 땅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 시공자는 뭐요? 공사비를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공사비를 노리고 들어오는 이 건설업자들을 우리가 시공자라 합니다. 이 자들의 목적은 공사비예요. 만약에 이제 공사비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이 자들이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자가 이 시공자예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죠? 이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신규로 부동산을 생산을 해서 팔아먹으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개발이익 또는 분양이익이라 합니다. 개발이익 또는 분양이익이라 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두 부담해야 돼요. 위험도 부담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미분양이 되면은 다 꽉 쓰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자들을 우리가 시행자다. 결국 시행자가 이제 그 건축법 시간에 보면 건축주라고 부를 거예요. 건축주. 모두 같은 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시행자, 건축주,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개발 하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시행자가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따라서 부동산 개발하면 시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시공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시공업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시행자가 결국 누구냐? 부동산 개발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요. 이건 뭐, 쭉 가면은, 위험이다. 이게 위험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 과정이 뭐냐면 일단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행자는 돈이 있고 사업 부지로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허가 받아야 돼요. 이 과정이. 이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자 되시면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제 또 일을 할 수 있긴 하는데 우리 시험 보는 거니까 간단히 하면 사업부지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동시에 이제 먼저 자금 확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시공업자에게 오더를 줍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공업자에게 오더를 줘서 이제 철골을 기초공사하고 철골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양은 분양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하는데 어찌됐든 분양을 하면 이제 분양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빼먹는 거죠. 빼먹고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죠. 수분양자에게. 그래서 분양을 받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 수분양자를 합니다. 받을 숫자 써서 분양을 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매수자 이런 얘기고, 공급하는 사람은 뭐야? 분양자. 이제 지금 이 개발업자가 분양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기간이 사업부지 확보에서 분양까지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이 2, 3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위험이 한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간단한 겁니다.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그래서 이제 공사법상의 위험, 공법 또는 사법상의 위험 또는 인허가. 이 인허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우리가 법률적 위험입니다. 말 그대로 공법상, 사법상,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사법은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그 권리관계가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뭐예요? 이제 공법상이 주로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는 무슨 위험? 법률적 위험을 합니다. 아까 방금 설명했지만은 이 사업부지에서 준공까지 한 2, 3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 3년의 공사기간이라고 해요. 공사기간. 이 공사기간이 걸립니다. 이 공사기간을 우리가 줄여서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 공사기간. 그래서 이 공사기간이 2, 3년 소요되는데요. 계속 곧 나가는 겁니다.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왜냐, 사무실 돌려야 되겠고, 직원도 월급 줘야 되겠고, 은행이자 대출 받거든요. 그럼 은행 이자 나가고 있잖아요. 돈이 계속 나가요. 여러분들 그 사업해보신 분들은 다 제 말 이해하실 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일이 있든 없든. 이걸 고정비라고 하죠. 이거를 고정비라고 해요. 고정비. 계속 대표적인 인건비예요. 사무실 월세. 이게 나가잖아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따라서 이 고정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공사기간이 예정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정대로 안 끝난다. 공기가 지체된다. 라면 이거는 뭐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공기가 지체되면 어떻게 돼요? 원가가 올라갑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해서 이제 이걸 법률적 위험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야? 미분양이다, 미분양. 2, 3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획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미래니까. 미래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하면은, 남들은 깨져도, 남들은 미분양 터지고 깨져도 내가 하면 될 거야. 그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거대한 야심을 갖고 시작을 하겠죠. 근데, 아니라는 얘기지. 이 실행하는 과정 속에 2, 3년 동안에 그 2, 3년은 미래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공 다 될 쯤 됐는데 분양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시장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장이라고 해요. 그럼 분양되지 않는다. 그럼 덤핑해야죠, 덤핑. 덤핑해야죠? 그럼 손해보는 겁니다. 그 손해를 시행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을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고 해요? 시장 위험. 그래서 이제 이 개발업자 시행자는요, 시장 위험을 당연히 알고 가는 겁니다.
1년 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변화무쌍하잖아요. 뭐 트럼프가 될 줄 알았겠어요? 미국 대통령 다시? 5만 허짓거리 하고 앉았잖아요. 뭐 이거 알 수 없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위험이라는 걸 누가 이제 시행자는 부담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가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위험인데요. 공사 기간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라 하죠. 그럼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분양 원가라고 하거든요. 원가. 우리 분양 원가라고 해요. 땅값, 그다음 공사비, 이 분양 원가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값입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공사비 들어가잖아요. 공사비. 그렇죠? 공사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이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분양 원가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땅값은 일정하지만 공사비 올라갑니다. 이자가 올라가요. 누적이 되니까. 분양 원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가 올라가는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개발론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다, 장사꾼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판매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판매가를 우리가 뭐냐면 분양가라고 해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배웠죠? 분양가가 판매가예요. 근데 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정해진 분양원가, 분양가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0원이다. 근데 분양원가가 700원이다. 그러면 마진이 3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1,000원이 정해져 있을 때 분양원가 하락하는 게 좋지 상승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근데 공사기간이 길어진다? 분양원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매가는 정해져 있는데 분양원가가 올라가면 남는 거 없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이제 고스란히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용론을 직면할 수 있다. 맞다 그러셔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건축 원자재 가격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의 임금 또는 건축 원자재 가격.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이 원가를 올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요즘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서 분담금 가지고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느냐? 모셔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조합원들은. 뭘 내야 돼요? 분담금을, 분담금. 그러면 예정 분담금이 있는데, 왜 길어지죠?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건. 처음에 조합에서 예정 분양가를 해줄 때 낮게 합니다, 일부러. 왜냐고요? 그래야 승낙을 할 거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자고. 승낙 못 받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그거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니라고. 막상 사업이 시행됐다 보면 온갖 핑계 다 된단 말이에요. 건설회사들은. 왜요? 세멘트 값이 올라니, 뭐가 올라니, 그래서 분담금 약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상한 것보다. 공사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실체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빼박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의 재건축에서 분담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왜 분담금이 왜 올라가느냐? 건축,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오른다는 얘기는 인플레라는 건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물가라는 건 이 공사비와 관련된 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른다. 또는 공사기간이 길어진다. 그럼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데 원가는 올라간다. 남는 거 없다 이거죠. 이건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비용 위험이라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위험을 딱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이제 가끔 잘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 부담은 이제 누가 부담하고요? 이 시행자가 부담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 이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 기간이 2년, 3년 걸리다 보니까 이게 위험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위험 배웠잖아요. 물론 뭘 노리고 하는 거냐?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분양 이익이죠. 또는 뭐라 합니까? 개발 이익을 노리고 들어가지만 잘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도가 나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양이익은 이제 그 예정한 분양이익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뭐 부담한테 물어본다? 그건 곤란한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누가 어떻게 예상을 할 거냐?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다. 그런 얘기.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다.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토대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또는 도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당성 분석 또는 부동산 분석이라는 말이에요. 벌써 항상 분석한다. 타당성 분석한다. 그럼 뭐야? 과거 아닙니다. 시험 문제 풀 때. 과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과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과거지사 얘기가 뭐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고. 타당성 분석하면 뭐야? 현재나 중요한 건 뭐가 나와요? 미래가 나와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하겠다. 이렇게 부동산 분석, 타당성 분석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총 5개가 있어요. 5개. 이 부동산 분석에는 미래를 예상하는 거에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계속 외우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성, 타투 이렇게 지시성, 타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시장 분석의 시장성 분석의 성, 타당성 분석의 타, 투자 분석의 투. 요 5개가 이 부동산 분석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5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뭐야? 개발업자는 미래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예상 안 하고 하는 그 개발업자들은 뭐야? 뭐라나? 많이도 부도가 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뭘 하느냐? 지역 경제, 말 그대로 지역 경제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국적인 시장이 아니라 지역 시장입니다. 지역마다 다 경기 양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지금 그나마 아파트, 주로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거래가 있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수도권입니다. 나머지는 초토화됐습니다. 물론 뭐 지역의 일부 지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초토화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말 힘들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거래되는 데는 수도권밖에 없다. 수도권도 이제 일부 지역은 또 엉망이죠. 이와 같이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 지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분석하겠다. 지역의 경제를. 어차피 부동산 고가품이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지역의 경제, 지역에 돈이 있냐 없냐를 따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뭘 보느냐? 돈하고 연결된 게 뭐야? 고용입니다. 고용이 되는 데가 이게 당연한 거라서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고용이 가장 높은데 또는 돈의 흐름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당연히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그런 거 개선하지 않고 뭐 옮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어찌됐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에요. 고용. 그럼 뭐 고용되면 소득이 있고 소득이 생기니까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하니까 인구가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 인구가 갖춰지면 그 전철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인구가 없는데 전철 들어가겠어요? 뭐 GTX니 뭐 하잖아요. 말뿐이라는 얘기지.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거기서 이용을 해서 이용객으로부터 요금을 징수해서 돈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돈이 안 되는데 뭘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라는 얘기. 그 지역을.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고소인. 그렇죠?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이요. 고소인 교통체계. 고소인 교통체계. 또 지역경제의 고소인 교통체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바로
모든 부동산 수요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싹 수가 없는 데는 안 가겠다고 얘기해요. 고용도 안 되고 인구 감소하고 할배 할매만 있는 지역이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팔리겠어요. 여기 아파트가 뭐가 됐든 안 팔리죠. 안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지역 경제라면 모든 부동산 수요의 원천인 고소인 교통체계를 분석하는 거다. 중요한 건 이제 미래라는 말 나오죠. 미래 수요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반 산업이 중요한 거예요. 기반 산업이라는 게 뭐냐? 그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산업을 기반 산업이라고 해요. 뭐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제주도는 관광이잖아요. 지금 제주도가 관광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거 아니야. 그 이유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안 들어온다. 없다. 그럼 끝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제도는 뭐예요, 여러분? 조선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거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있죠. 그게 조선업이 무너지면 그 거제도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수는 뭐가 있습니까?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있습니다. LG 칼텍스. 이런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지역 경제 볼게 뭐 있습니까? 이걸 기반 산업이라고 해요. 그 기반 산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 경제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 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식점, 노래방, 학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비기반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기반 산업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서비스 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기반 산업 무너지면은 비기반 산업 다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게 기반 산업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 따질 때 나오는 게 뭐냐면 LQ라는 겁니다. LQ가 이제 입지 개수라는 건데, 이게 그래서 LQ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다 라고 따지는 거고, 중요한 건 기반 산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오늘 시간이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 LQ도요, 계산 문제를 낸 거 보면 엄청 복잡하게 내요. 일부러 못 맞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식 하나만 알아야 이거. 손도 못 대요. 그때 어떻게 돼요? 눈에 맡기고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쉬운 문제만 풀고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요즘 최근에는 LQ 계산하는 거 엄청 어렵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계산 문제는 기출문제 풀 때 해드릴 거고요. 일단 LQ가 입지 개수라는 건데, LQ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고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요? 기반 산업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인데요. 시장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에요. 간단히 알고 계시면 뭐라고요? 수요와 공급. 그래서 수요 나오죠. 그다음 공급 나오죠. 수요와 공급이 뭐죠? 시장이죠. 시장 분석 나오면 뭐야? 그냥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반 산업 하면은 평택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평택 아시죠? 평택이 핫했습니다. 지금 좀 아닌데 왜 아니냐? 그때 삼성전자가 평택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제조반을 넣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기반 산업이 있잖아요. 그 고용 인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용 인구에 의해서 음식점이니 또는 부동산이니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걸 예상하고 어떻게 돼요? 거품이 엄청 붙었죠. 그걸 예상하고. 근데 이게 묵사발이 나는 거예요. 왜 묵사발이 나느냐? 간단한 거예요. 자동화입니다.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누가요? 로봇가 합니다. 고용을 안 해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 비싸니까 안 쓰는 거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결국 기술자 한 명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라인을 관리합니다. 사람을 안 뽑아요. 그러니 사람이 없죠.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주변에 뭐 음식점이고 식당이고 뭐 다가구가 됐든 월세가 됐든 뭐 돌아갈 일이 뭐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용, 그 다음 고용 인구, 고용된 사람들의 숫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가장 이제 고용 효과가 큽니다. 근데
이 제조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럼 벌써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거기가. 가장 대표적인 게 군산이죠. 군산 GM 떠나면서 초토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인데요. 시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팔릴 가능성입니다. 팔릴 가능성. 중요한 건 이게 팔릴 가능성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텀블러인데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뭐 내가 최선을 들여 공을 들여서 만드는 상품이니까 잡힐 거야. 이거 혼자 생각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돈 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또 돈 주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따지는 게 뭐죠? 가성비 아니에요, 가성비. 가성비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 가성비를 생각해 봐야지. 그 이치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시장성이라는 게 뭐냐면 팔릴 가능성이에요. 팔릴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팔릴 가능성이라는 게 뭐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판단한 말 안 써요. 뭐라고 해요? 분양 또는 임대입니다. 분양 또는 뭐야? 임대. 이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판단하는 건 분양 아니면 임대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보세요. 분양 되거나 임대될 가능성 능력을 조사한다. 그럼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럼 분양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분양 시장성이 없다는 얘기는 팔릴 가능성이 작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 분양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시장성이라고 나오니까 시장성으로 알고 계셔요.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나오는 게 흡수율이 나와요. 흡수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의 일종이 흡수율 분석인데 흡수율이라는 게 뭐냐 이 얘기예요. 단위 시간당 흡수된 비율 또는 뭐라고 해요? 이걸 소비된 비율이에요. 소비된 비율 또는 흡수된 비율.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 강남구로 하면 강남구에 예를 들어서 30평대 아파트가 1년 동안에 얼마나 팔렸느냐는 거예요. 그게 흡수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뭐 500세대가 팔렸다. 1000세대가 팔렸다. 이걸 흡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흡수율이란 특정 지역, 특정한 지역에서 동일용의 부동산이 일정 기간 동안 분양된 세대수 또는 팔린 세대수, 개수, 팔린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수를 우리가 흡수율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린 개수니까 이건 과거의 데이터죠. 과거의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과거의 추세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뭘 알 수 있느냐? 결국은 추세를 알 수 있는 추세, 흡수를 통해서. 그러면 이 강남구라는 데에서는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30평대가 가장 주력이더라 이거죠. 이게 주력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양천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50평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장 주력 상품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언제 팔죠? 미래에 팔잖아요. 미래에 팔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별표시하고 이거 아셔야 돼요. 따라서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뭐냐? 그럼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 어떤 추세를 분석하는 건데 이 과거의 추세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추세를 알겠다. 어느 이 지역 시장에서는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어느 게 제일 잘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시장성이 있겠느냐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미래다. 따라서 여기 그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 지역 경제 분석이든 시장 분석이든 시장성 분석이든 흡수율 분석이든 전부 다 방점은 어디에 있냐? 미래에 있다. 이거죠. 왜요? 미래에 팔아보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지금 언급한 부분이 계속 시험에서 취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시험에
흡수율 분석 자리에 민감도 분석 있고요. 민감도 분석에 또 흡수율 분석 있고 그래요. 민감도 분석은 제가 투자론할 때 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시고 꼭 두 개를 파악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흡수율 분석은 어떤 상품의 추세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민감도 분석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흡수율 분석이 뭐냐? 그럼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경우의 부동산이 흡수된 비율 또는 소비된 비율을 무엇이라 한다? 흡수율이라 하고, 그 다음에 민감도 또는 감도 분석은 뭐냐?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 투자 수익이 어떠한 영향을, 그 투입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라 하죠. 요 두 개 구별하시고, 경제성 분석은 요거만 알면 돼요. 뭐 알면 되냐면, 여기 보면, 자,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이란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이 제공되느냐의 이유를 따지는 거고요. 투자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히 아시면 돼요. 자, 여러 개의 대안 중, 여러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의 대안 중, 어차피 위험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수준에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대안이 뭐냐? 이게 투자 분석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요 표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동일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평양 감사도 지수익은 그뿐이다. 그 얘기나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개발론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